1981년 미국의 코네티컷에서는 특별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19살의 10대 남성이었는데요. 집주인을 해친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 재판이 특별히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그가 악령에 사로잡혔다 라는 변호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아르네 샤이엔 존슨 사건입니다. 1980년 코네티컷주의 브룩필드, 이곳에 위치한 어느 주택에 새로 입주한 것은 바로 글라첼 부부와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새로 입주하게 된 집은 조금 낡아 보이기는 했지만 글라첼 가족이 살기에는 알맞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떠난 지가 오래되었던 탓에 집 내부는 따로 청소가 많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사 전에 대청소를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당시 12살이었던 데이비드 글라첼은 집의 지하실 청소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지하실이 조금 무섭기는 했지만 낮 시간이었던 데다가 가족들도 모두 있었기 때문에 데이비드는 군말 없이 지하실로 내려갔는데요. 그런데 지하실로 내려간 그에게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 비어 있어야 할 지하실 내부에 처음 보는 사람이 서 있던 것입니다. 나이가 무척 많아 보이는 노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노인은 지하실로 내려온 데이비드를 밀치며 이 집에 들어온 이상 마음대로 나갈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가면 너희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데이비드에게 무서운 말을 남기고는 사라졌습니다. 그는 위층으로 올라가 자신이 겪은 것을 말했지만 가족들 중 누구도 그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글라첼 가족은 며칠 뒤 이 집으로 완전히 이사를 했는데요. 이때부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명 가족들 중 누구도 위층에 올라간 적이 없는데 다락방에 마치 누군가 올라가 있는 것처럼 발자국 소리가 밤마다 들려왔습니다. 도둑이나 혹은 침입자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가족 전부가 다락방으로 올라가 방을 샅샅이 조사했지만 누가 들어온 흔적도 그렇다고 숨어있는 흔적도 없었는데요. 며칠 뒤 데이비드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데이비드는 갑자기 밤에 자다가 일어나 이상한 소리를 내뱉고 알 수 없는 말을 떠들어댔습니다. 심지어 그럴 때마다 데이비드의 목소리마저 변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고 얌전히 잠들어 있던 데이비드가 누군가 자신을 공격한다며 소리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데이비드의 몸에는 크고 작은 상처가 생겼는데요. 도저히 스스로 상처를 낼 수 없는 부위에도 상처가 나서 관심을 끌기 위한 장난으로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 데이비드의 부모는 고민 끝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요청을 받은 것은 에드 워렌, 로레인 워렌 부부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작가이자 저명한 악마학자로 유명했는데요. 이들은 데이비드의 상태를 옆에서 지켜보고는 악령의 소행이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데이비드는 구마의식, 이른바 엑소시즘을 받게 됩니다. 가족들 모두가 그를 둘러싸고 의식을 함께 지켜봤는데요. 데이비드의 구마의식은 무사히 끝나게 되었고 이 의식을 받은 뒤로는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그가 구마의식을 받을 당시에 그레첼 가족들과 함께 이것을 지켜보던 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18살의 아르네 샤이엔 존슨이었는데요. 글라첼 가족의 딸이었던 데비 글라첼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구마의식이 끝난 지 몇 개월 뒤인 1981년 2월 16일, 이날 아르네 샤이엔 존슨은 다니던 회사에 병가를 내고 약혼녀 데비와 그녀의 두 사촌 여동생을 만나러 갑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바로 데비가 일하던 곳이었는데요. 당시 데비 글라첼은 어느 사육장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이 사육장의 주인이자 데비의 사장은 앨런 보노라는 남자였는데요. 동시에 앨런은 존슨이 데비와 함께 살고 있던 집의 집주인이기도 했습니다. 앨런은 이들을 보고 점심 식사를 대접하기로 합니다. 존슨과 데비는 그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동안 앨런은 술을 주문했고 꽤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결국 식사가 끝날 무렵에는 무척이나 취해서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인사불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뭔가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데비는 존슨에게 얼른 그를 데려다 주자고 제안합니다. 일단 사촌들과 데비만 먼저 집에 데려다 주고 나서 존슨이 혼자 따로 앨런을 데려다 주기로 합니다.
문제는 두 사람의 집에 도착하고 난 뒤에 벌어졌습니다. 앨런은 존슨과 데비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갔는데요. 그가 술에 거나하게 취했다는 점도 감안해야 했지만 이것은 매우 크게 신뢰가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데비는 앨런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술에 취해 전혀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직 나이 어린 두 사촌 여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방으로 잠시 보내려던 순간 앨런은 갑자기 두 사촌 여동생 중 한 명을 붙잡고는 놔줄 수 없다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데비는 제발 이러지 말라고 소리쳤고 뒤이어 들어온 존슨이 모든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앨런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데비는 혹시나 사고가 벌어질까봐 두려워서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말싸움을 중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존슨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주머니 칼을 꺼내서 앨런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 차례 이어진 공격 끝에 앨런은 쓰러졌고 존슨은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얼마 뒤 경찰이 도착했지만 앨런은 숨진 뒤였습니다. 아르네 샤이엔 존슨은 경찰의 추적 끝에 사건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곧 그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재판정에 출석한 것은 존슨의 변호인과 가족들, 사건 현장에 있던 약혼녀 데비 글라첼, 그리고 글라첼 가족이 도움을 요청했었던 악마학자 에드 워렌과 로레인 워렌 부부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째서 이 재판에 참여한 것이었을까요? 이날 열린 재판에서 존슨의 변호인은 그가 멀쩡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악령에 의해 조종을 당한 상태였다고 변호합니다. 다소 황당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으로 들렸는데요. 이를 뒷받침해줄 증인으로 참석한 것이 바로 그 에드 워렌과 로레인 워렌 부부였던 것입니다. 워렌 부부는 존슨이 벌인 이 사건이 그가 악령의 빙이 되어 벌어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워렌 부부의 증언과 설명에 따르면 아마도 아르네 샤이엔 존슨이 악령과 처음 만난 것은 바로 데이비드의 구마의식 때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 구마의식을 지켜보던 사람들 중에는 분명 존슨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데이비드의 몸에서 빠져나온 악령이 존슨의 몸에 들어갔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추가적인 증언으로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데비 글라첼의 증언이 더해졌는데요. 데비는 존슨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면서 마치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소리를 외쳤으며 이 소리는 데이비드가 악령에 사로잡혔을 때 자주 내던 그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소리와 똑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존슨 역시도 사건에 대해 전혀 기억이 안 나며 자신이 도대체 뭘 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악마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존슨의 변호사였던 마틴 미넬라는 이런 사실을 주장하며 그가 의식이 또렷한 상태에서 범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에게 의식이 지배당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타인에게 의식을 소지당한 상태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존슨은 범행을 벌일 당시에 이른바 아주 강력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즉 그가 원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니란 뜻이었는데요. 담당 판사였던 재판장 로버트 켈러허는 이러한 그의 주장과 변호를 그 자리에서 즉시 기각합니다. 일단 그러한 변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필요한데 증거가 부족하고 내용 자체도 무척 비과학적이란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런 판례가 한번 인정되면 너도 나도 비슷한 사건을 벌일 확률이 무척 높았습니다. 배심원들 역시도 존슨과 변호인의 주장에 무척 회의적이었고 이대로 가다간 피고 측이 크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존슨의 변호인은 악령 빙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대신 피해자 앨런 보노가 술에 무척 취한 상태로 데비 글라첼과 두 사촌 여동생을 물리적으로 위협했기에 이에 대한 정당방위를 행사한 것이란 설명으로 변호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1981년 11월에 다시 열린 존슨의 재판에서 그는 1급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고 한 달 뒤인 12월 18일 최종적으로 열린 법정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는 채 10년조차 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모범수로 복역하여 5년 뒤에 출소했다고 합니다.
비록 법정에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했지만 과연 정말 존슨이 그와 변호인단의 설명대로 악령에 사로잡혀서 이런 사건을 벌이게 되었던 것일까요? 당시 존슨을 검거했던 경관 중에 한 명이었던 고든 페어차일드의 증언에 따르면 존슨은 체포 당시 자신이 술에 많이 취해 있다고 말했고 실제로 경찰서에 도착하고 나서도 술에 취한 듯 정신을 차리지 못해 몇십 분을 대기했다고 합니다. 즉 존슨이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것은 악령에 빙의되어서가 아니고 심하게 술에 취해서였을 가능성이 무척 높았습니다. 덧붙여 데이비드의 구마의식에 도움을 주고 또 존슨의 재판에도 참석했던 워렌 부부 역시도 이 사건으로 인해 비판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이들의 본업은 작가였습니다. 이들이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 무척 관심이 많고 또 그러한 것들에 관해 많이 저술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의 발언의 설득력이 무척 부족하다는 비판이었습니다. 또 이들은 이 사건을 가지고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작가 제러드 브리틀은 1983년 코네티컷의 악마라는 책을 로레인 워렌의 도움을 받아 출간하게 되었는데요. 어쩌면 처음부터 책을 쓸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의 유명세를 키운 다음 책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려던 것이 아니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2006년에 이 책이 다시 재출간되자 책의 간접적인 주인공이나 마찬가지였던 데이비드 글라첼과 그의 가족들은 저자와 출판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습니다. 동의를 구한 적도 없고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존슨이 사건을 벌이고 체포되었을 때 워렌 부부는 이 이야기를 책으로 써내면 가족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존슨도 감옥에서 빼낼 수 있다며 여러 가지로 그들을 유혹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게다가 글라첼 가족과의 인터뷰 내용 역시도 책에는 완전히 정반대로 나와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사건 당사자인 존슨과 데비 부부는 워렌 부부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고 오히려 글라첼 가족이 돈 때문에 소송을 걸었다면서 워렌 부부와 작가 제러드 브리트를 지지했습니다. 물론 존슨 본인이 사건을 저지른 장본인이었던 관계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례는 여러 가지 매체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유명한 공포영화 시리즈 중에 하나인 컨저링 3편의 모티브로서 이 사건을 차용하기도 했는데요. 혹시 컨저링 3편을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얼마나 이 사건의 내용과 비슷한지 비교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저는 컨저링 3편을 못 봤기 때문에 비교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공포영화라서 무서워서 못 봤습니다. 과연 그의 범행은 정말 악령에 조종당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술에 취해 이성을 잃어버린 채 홧김에 버리게 되어버린 우발적인 범죄였을까요? 이 사건은 악령 빙의에 관한 사례를 말할 때 현재도 자주 언급되는 유명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아르네 샤이엔 존슨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